1999년 여름, 전주.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숨을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23살 박지아는 전주가 낳은 자랑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점을 줬고 다음날 전주 시내 곳곳에 그녀의 얼굴이 내걸렸습니다. 방송국마다 러브콜이 쇄도했고 광고계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전주에 서 드디어 큰 인물이 나왔다. 그런데 그의 가을,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나선 뒤 그 흔적이 끊겼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통장에서는 단 한 번의 출금도 없었습니다. 23살 미스코리아가 가진 것을 전부 남겨두고 증발한 겁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CCTV가 흔하지 않던 시절, 수사는 곧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사건은 단순 가출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외국 남자를 따라 해외로 도망갔다. 전주 시내를 떠도는 소문은 그녀의 얼굴이 걸렸던 현수막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월, 경기도 외곽의 한 폐. 업한 수산물 유통창고. 철거업체 인부가 냉동실 안쪽, 이중으로 잠긴 철문을 절단기로 잘라냈습니다. 영하 25도의 냉기가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부에는 주름 하나 없었고 머리카락은 촬영 당일처럼 단정했습니다. 13년 전 사라진 23살의 미스코리아가 23살의 얼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냉동기 전기료 납부 기록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폐업한 창고에서 아무것도 유통하지 않는 냉동실의 전기료를 누군가가 13년 동안 매달 그 창고를 찾아와 냉동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녀는 왜 냉동창고 안에 있었을까요? 13년 동안 그녀를 보관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매달 그 철문을 열 때마다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1999년 전주가 낳은 미스코리아가 사라졌습니다. 13년 뒤 경기도 외곽 냉동창고에서 23살 그대로 발견됐죠. 과연 13년 동안 매달 그 냉동창고에 전기료를 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성시 외곽, 논밭 가운데 수산물 유통창고 한 채가 있었습니다. 철거업체 트럭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거반장이 인부들에게 작업 구역을 나누고 냉동실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냉동실은 창고 안쪽 끝에 있었습니다. 인부 2명이 냉동실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도면에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철문이었습니다. 두꺼운 철판을 벽에 직접 용접해서 막아버린 구조였고 경첩도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열게 만든 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열지 않으려고 만든 문이었으니까요. 이거 뭐야? 도면에 없는데 아철거 인부 박씨가 절단기를 들이댔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절단선을 따라 철문이 앞으로 기울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하얀 냉기가 안개처럼 밀려나왔습니다. 영하 25도. 코끝이 얼어붙을 듯한 냉기 속에서 달고 쓰한 밀폐된 공간 특유의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박씨가 작업등을 안쪽으로 비췄습니다. 바닥. 과 벽면에 성에가 하얗게 피어 있었고 천장의 냉동 배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바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성의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조금 더 내려가자 이마가 보였고 눈썹이 보였고 감은 눈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패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웠고 속눈썹까지 한 올 한 올 선명했습니다. 박 씨의 손에서 작업등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야. 사람 있어. 박 씨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고 밖에 있던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경찰 불러. 빨리. 신고를 받고 40분 만에 경기지방경찰청 강력팀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창고 앞에 섰습니다. 강 팀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20년 차 베테랑 형사, 잠바 안주머니에 항상 수첩이 들어있고 생각할 때마다 수첩 모서리를 엄지로 문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마신 블랙커피 캔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창고 외벽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반쯤 떨어진 대풍수산 간판, 무릎까지 자란 잡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고지였죠. 강 팀장이 냉동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갑을 낀 손끝으로 벽면의 성에를 톡톡 두드리고 천장에 고드름을 올려다본 뒤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영하 25도가 시간을 멈춰놓은 것처럼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강 팀장의 시선이 시신에서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른쪽 30cm 거리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에에 반쯤 덮여 있었지만 금빛이 비쳤습니다. 강 팀장이 쪼그려 앉아 장갑 낀 손으로 성에를 걷어냈습니다. 트로피였습니다. 상단에 왕관을 쓴 여성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죠. 받침 부분을 뒤집자 성의 아래로 검붉은 얼룩이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기 전에 얼어붙은 흔적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트로피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첩을 꺼내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트로피, 받침혈은, 왕관. 오민수 형사. 네. 팀장님, 29. 강력팀 3년차. 분하면 주머니 속 볼펜을 딸깍거리는 버릇이 있었고 이 순간에도 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트로피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 같아? 오민수가 트로피 상단의 왕관 형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미스코리아 트로피 아닙니까? 받침 뒤집어봐. 오민수가 장갑을 끼고 받침을 확인하더니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혈흔입니다. 신원 조에 돌려 강 팀장이 잘려나간 이중 철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단면에 드러난 용접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비드가 매끈하게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겹침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쭉 그은 자국이었죠. 이 용접은 취미로 배운 솜씨가 아니야. 현장에서 수십 년 쇠를 만져온 손이야. 강 팀장은 수첩에 용접 전문가, 건설 현장 경력이라고 적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30분 후 오민수가 출력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김지윤, 1976년생, 서울대 법학과 3학년. 재학 중이던 1999년에 미스코리아 진 선발됐고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실종, 신고됐습니다. 전주 출신입니다. 강 팀장이 출력물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1999년 당선 당시 사진이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환하게 웃는 23살의 얼굴. 바닥에 누워 있는 여자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 한 살도 더 먹지 않은 얼굴이었으니까요. 강 팀장이 사진에서 눈을 떼고 냉동실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영하 25도의 어둠 속에서 성에에 덮인 김지윤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왕관을 쓴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관을 씌워준 트로피와 왕관을 쓴 여자가 13년 동안 같은 냉동실에 있었던 겁니?
다 강 팀장이 냉동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냉동기 전기료 납부 기록부터 뽑아봐. 이 창고 폐업한 게 언제야? 2003년입니다. 2003년에 폐업했는데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어? 누가 돈을 내고 있다는 소리네? 오민수가 전기료 납부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강 팀장이 한 장씩 넘겼습니다. 1999년 12월, 2000년 1월, 2005년 7월, 2009년 11월, 2012년 9월.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56건, 전부 전국 각지의 편의점 무인 입금기를 통한 익명 현금 입금이었습니다. 팀장님, 입금 장소가 전국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수원, 광주. 매달. 다른 편의점이에요. 강 팀장이 기록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전은 돈만 들어오면 안 묻지. 누가 내는지, 왜 내는지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었어. 대체 누가 폐업한 창고 냉동기 전기료를 13년 동안 냈다고? 강 팀장이 냉동실 쪽을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내지. 녹으면 안 되니까. 수사본부에 1999년 당시 실종 사건 수사 기록이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얇았습니다. 미스코리아 진이 실종됐는데 석 달치 수사 기록이 전부였으니까요. 목격자 진술 몇 장, 주변인 조사 몇 장, 그리고 종결보고서 한 장. 강 팀장이 종결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 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판단됨. 외국 남자를 따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 강 팀장이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첩 모서리를 문지르는 엄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스코리아가 실종됐는데 석 달 만에 가출로 닫았어. 오민수가 기록을 옆에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외국 남자를 따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출국 기록은 한 장도 없습니다. 추정만 있고 확인은 없어요. 담당 형사는 2007년에 퇴직했습니다. 강 팀장이 수사 기록을 덮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세 줄을 적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왜 냉동했는가? 13년간 누가 전기료를 냈는가? 그리고 수. 사 기록 첫 페이지로 돌아가 유령 용의자란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동욱. 당시 서울대 경영학과 4학년 김지윤의 전 남자친구. 민수야, 이동욱이라는 사람 현재 소재 파악해. 1999년 유령 용의자였어. 오민수가 볼펜을 딸깍거리며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사건, 가출이 맞습니까? 강 팀장이 냉동실 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출한 사람은 냉동창고에 눕지 않아. 그리고 가출한 사? 남 옆에 피 묻은 트로피가 놓여 있지도 않지? 이동욱은 4일 만에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소환장을 보냈고 이동욱은 변호사 없이 혼자 경기지 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신문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철제 의자에 앉은 이동욱은 47이었지만 나이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양복 소매 끝은 달아 있었습니다. 강팀. 장이 맞은편에 앉아 서류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동욱 씨, 1999년 김지윤 씨와의 관계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동욱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지윤이가 3학년, 제가 4학년이었고 6개월 정도 사귀다가 99년 10월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훈이가 미스코리아 당선되고 나서 바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강 팀장이 서류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밀었습니다. 이건 지훈 씨 휴대폰에 남아있던 문자 기록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으니 가만 안 둔다. 사진 다 가지고 있어. 뿌려버릴까?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까? 이동욱의 오른손이 왼쪽 손목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 감정적으로 한 짓입니다.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손댄 적은 없습니다. 실종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그건 아마 집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요? 13년 전이니까 정확히는. 강 팀장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1999년 11월 지훈 씨 오피스텔 옆 상점 주인 진술입니다.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오피스텔 앞을 서성거리는 것을 3차례 이상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동욱 씨, 오피스텔. 주변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동욱의 턱이 떨렸습니다. 지훈이를 한번 보려고 갔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은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동욱은 스토킹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실종 당일 동선은 끝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오민수가 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 아닙니까? 협박 문자에 스토킹에 동선도 불분명하고. 강 팀장이 수첩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불분명한 거랑 거짓말하는 거랑은 달라. 출입국 기록부터 확인해 강 팀장은 이동욱을 붙잡아 두면서 동시에 전주로 수사관 2명을 내려보냈습니다. 김지훈의 고향인 전주에서 주변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30년 된 떡집, 40년 된 반찬가게, 20년 된 철물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김지훈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한마디씩 쏟아냈습니다. 지훈이 아이고, 그 얘기 또 나왔어. 반찬가게 주인 박영자가 배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건 지훈. 이 아버지야. 그 양반이 방송에서 얼마나 울었는데. 근데 그 딸이라는 게 돈 벌자마자 아버지를 내팽개친 거 아니에요? 외국 남자 따라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졌잖아. 철물점 주인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 소문은 누구한테서 처음 들으셨습니까? 철물점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누구한테라기보다 다 알고 있었어. 시장 전체. 가 다 아는 얘기지. 뭐. 수사관들은 남부시장 상인 12명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12명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효는 돈 벌자마자 아버지를 버린 불효녀이고 외국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는 것. 최진철, 아버지, 은 딸을 잃고 슬퍼하는 비극적 아버지라는 것. 어머니 이영숙은 딸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불쌍한 어머니라는 것. 13년 동안 전주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이영숙은 떡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부시장 골목 끝, 간판 글씨가 반쯤 바랜 작은 떡집. 이영숙은 62살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쌀가루를 만지는 손이 거칠었고 손등에 갈라진 금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김지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이영숙은 쌀가루를 만지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멈출 수 없었던 것이었죠.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쌀가루가 앞치마 위로 흩어졌습니다. 한참 뒤에 야, 이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훈이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네, 경기도 안성의 냉동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냉동창고요.
이영숙의 손에서 쌀가루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3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요. 이영숙의 눈에서 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13년을 그렇게 울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훈이가 불효녀라고, 돈 벌자마자 엄마를 버렸다고. 나한테 면전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그 생각만 13년을 했어요. 이영숙은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치마에 쌀가루 자국과 눈물 자국이 함께 묻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전주에서 증언을 수집하고 있을 때 경기지 방경찰청에 예고 없는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진철이었습니다. 60살의 건설 현장 소장.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건설 현장에서 바로 달려온 듯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작업화에 흙이 묻어 있었죠. 접수대에서부터 최진철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안성에서 발견됐다면? 서요? 담당 형사님 어디 계십니까? 강 팀장이 접견실로 최진철을 안내했습니다. 최진철은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거기 있었어요? 냉동창고에 13년 동안 있었다고요? 아이고, 지훈아. 강 팀장은 최진철의 울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최진철이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눈물을 다 았습니다. 형사님, 범인 잡아야 합니다. 제가 뭐든 도울 테니까. 지훈이 주변 사람, 지훈이 생활, 뭐든 물어보십시오.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진철 씨, 1999년 당시 지훈 씨 생활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최진철은 적극적이었습니다. 김지훈의 서울 생활과 방송 스케줄, 주변 인간관계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말이 막힘없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가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었거든요. 방송국 다니기 편하라고. 거기 현관 옆에 신발장 있잖아요. 거기다 항상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는 애였어요. 깔끔한 애라서. 강 팀장의 엄지가 수첩 모서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 팀장은 최진철의 얼굴을 보지 않고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1999년 수사 기록에는 최진철의 진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오피스텔에 간 적 없습니다. 오피스텔에 간 적 없는 사람이 현관 옆 신발장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의 진술을 끝까지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최진철 씨, 추가로 여쭤볼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진철이 일어서며 강 팀장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형사님, 꼭 잡아주십시오.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철의 눈에 다시 물기가 고였습니다. 강 팀장이 최진철의 손을 가만히 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진철이 경찰서를 나간 뒤 강 팀장은 한참 동안 접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펴서 현관 옆 신발장 그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야, 1999년 수사 기록에서 최진철 진술 부분 찾아봐. 오피스텔 방문 여부. 오민수가 파일을 뒤져 해당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진철, 56세, 건설 현장 소장. 딸의 서울 오피스텔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 강 팀장이 수첩의 글씨와 파일의 글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간 적 없다면서 신발장 위치를 알고 있네? 혹시 전화로 듣거? 나 사진으로 본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관 옆 신발장에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는 습관까지? 그건 직접 본 사람이 하는 말이야.
강 팀장은 수첩을 접었습니다. 아직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수일 수도, 기억 차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수첩의 밑줄은 그어두었습니다. 한편 오민수 형사가 전주 지역방송 아카이브에서 영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2000년 1월 방영된 전주 MBC 지역 뉴스. 실종된 미스코리아의 아버지, 눈물의 호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 속 최진철은 13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목이 맨 채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 여기 있다. 제발 돌아와라. 아빠가 못했어. 아빠가 잘해줄게. 제발. 영상 속 최진철의 뒤편으로 전주 시내 전봇대에 걸린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훈아 돌아와라. 아버지 최진철이 정말이지 전주 사람들이 최진철 씨 편을 들 만했어요. 방송에서 저렇게 울었으니? 그래서 지훈 씨가 불효녀가 된 거야. 아버지가 저렇게 우는데 딸이 안 돌아오니까. 강 팀장은 영상을 멈추고 최진철의 얼어붙은 얼굴을 화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13년 전의 최진철과 오늘의 최진철, 우는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양까지. 달라진 것은 머리카락 색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팀장은 수사본부에서 1999년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최진철의 진술 조서에 눈이 멈췄습니다. 1999년 12월 2일 작성된 조서. 딸이 교제하던 남자가 있었습니까? 외국 남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훈이가 한 번은 전화로 외국 이름을 말한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조서를 내려놓고 종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외국 남자를 따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 최진철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종결 사유가 된 것이었죠. 강 팀장이 주변인 진술 조서를 전부 뒤졌습니다. 김지훈 주변의 외국인 남성에 대한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 매니저, 오피스텔 관리인, 방송국 관계자. 아무도 김지훈의 외국인 교제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남자는 오직 최진철의 입에서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강 팀장은 수첩을 꺼내 외국 남자 출처, 최진철 단독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수야, 외국 남자 해외 도피설. 이거 1999년 수사에서 종결 근거로 쓰였잖아.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딱 한 명이야. 누굽니까? 최진철 오민수의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른 주변인 진술에서는 외국인 남자 이야기가 한 건도 없어. 아버지만 알고 있어. 그러면 최진철 씨가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겁니까? 아직은 모르지. 근데 수첩에 적어둘 만한 이야기야. 강 팀장은 수첩을 접고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주. 최진철은 건설 현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4번 가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최진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야. 경찰서 갔다. 왔어. 이 짧은 침묵. 아직은 괜찮아. 근데 이번에 붙은 형사가 보통이 아니야. 최진철의 왼손이 책상 위에 놓인 볼펜을 집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던 그 손이었습니다. 당분간 연락 끊어.
전화하지 마. 최진철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최진철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전 경찰서에서 흘린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이동욱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도착한 것은 신문 이틀 뒤였습니다. 오민수 형사가 출력물을 들고 수사본부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이동욱, 1999년 11월 25일 오전 7시 12분 인천공항 출국, 같은 날 오후 12시 41분 일본 나리타 공항 입국, 귀국은 11월 29일입니다. 강 팀장이 출력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훈 씨 실종 추정 시각은 11월 5일 밤 9시 이후. 이동욱은 그 시각에 일본에 있었어. 강 팀장이 출력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동욱의 혐의가 벗겨지는 데는 종이 한 장이면 됐습니다. 협박 문자도, 스토킹도, 신문실에서 떨던 손도 전부 살인과는 무관했죠. 강 팀장은 이동욱을 접견실로 불러 출입국 기록을 보여주고 혐의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이동욱은 기록을 내려다보며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님, 지훈이 죽인 놈은 꼭 잡으십시오. 저는 13년을 잃었지만 지훈이는 목숨을 잃었으니까. 이동욱이 나간 뒤 강 팀장은 블랙커피 캔을 손에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동욱 사진 분석 들어가. 오늘부. 더 오민수가 사진 상자를 수사본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동욱이 김지훈을 몰래 찍은 사진 284장. 오피스텔 앞, 카페 앞, 도로변, 주차장 입구. 이동욱은 김지훈만 보고 찍었지만 카메라 렌즈에는 배경이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말한 그대로였죠. 이동욱은 지훈 씨만 봤지만 카메라는 전부 다 찍으니까 오민수가 사진을 한 장씩 확대하며 배경에 찍힌 차량 번호판을 읽고 차량 등록 조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셋째 날 오후, 오민수가 211번째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김지훈이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사진 왼쪽 구석의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오민수가 트럭 부분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번호판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차량 등 록 조회를 돌렸습니다. 소유자 최진철. 차종 현대포터 1.5톤 화물 트럭. 오민수의 볼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팀장님, 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오민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1월 25일, 실종 당일 사진입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찍힌 트럭인데 소유자가 최진철입니다. 강 팀장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확대된 번호판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까 적어둔 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외국 남자 출처, 최진철 단독, 용접 전문가, 건설 현장 경력. 최진철 씨는 1999년 수사에서 뭐라고 했지? 그날은 전주에 있었다. 지훈이 오피스텔에 간 적 없다고 했어. 전주에 있었다는 사람의 트럭이 서울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었어. 강 팀장이 수첩에 네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실종 당일 트럭, 오피스텔 주차장. 그리고 처음으로 네 줄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팀장님, 최진철을 소환합니까? 아직이야. 트럭이 주차장에 있었다는 건 그날 서울에 왔다는 거지. 지훈 씨를 죽였다는 증거는 아니야. 깜빡했다. 한번 들른 적 있다 이 한마디면 빠져나가. 강 팀장이 커피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진철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걸 찾아야 해. 냉동창고랑 최진철을 직접 잇는 증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알려주면 안 돼. 같은 날 오후, 경기지 방경찰청 민원실에 여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손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박소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지윤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였습니다. 뉴스에서 지윤이 소식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윤이가 맡긴 겁니다. 박소영이 갈색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접히고 색이 바랬고 셀로판 테이프로 입구를 봉한 흔적이 13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1999년 11월 초쯤이었어요. 지윤이가 이걸 저한테 주면서 소영아, 별일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맡아줘.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그때 열어. 봐오라고 했어요. 강 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뭔지 물어보셨습니까? 물었죠. 지윤이가 웃으면서 아빠 때문에 좀 복잡해라고만 했어요. 박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윤이가 사라졌어요. 경찰이 가출이래요.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13년 동안 이 봉투를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지윤이가 돌아오면 직접 돌려주려고. 강 팀장이 장갑을 끼고 봉투에 붙은 셀로판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4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카세트 테이프 하나. 라벨에 김지윤의 글씨로 아빠 통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 사본 한 장 김지윤 명의의 계좌. 1999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거래 내역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총액 4억 1천만 원. 잔액 230만 원. 8개월 만에 4억이 사라져 있었죠. 세 번째, 경마장 출입 내역 사본. 최진철의 이름으로 1999년 한 해 동안 서울 경마장 출입 63회. 네 번째, 접힌 편지 2장 김지윤이 어머니 이영숙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강 팀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대학 노트를 찢어 쓴 것이었고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스코리아 당선 후 벌어들인 광고비와 행사비, 모델료를 아버지가 관리하겠다며 전부 가져갔는데 통장을 확인해보니 4억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 아버지에게 추궁하니 내가 키운 값이야. 네가 뭔데 아비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화를 냈다는 것. 그래서 직접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올해 서울 경마장에 63번을 다녀갔다는 것. 4억을 마장에서 날린 거라는 것.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나도 몰랐어. 강 팀장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편지지 위에 13년 전 김지윤의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3살이 꾹꾹 눌러 쓴 글씨가 13년이 지나도 또렷했습니다. 이 편지를 왜 붙이지 못한 건지 아십니까? 지윤이가 먼저 화로 엄마한테 말하려 했는데 엄마가 아버지 욕하지 마라 하고 끊었대요. 편지로 돌렸는데 붙이기도 전에 사라진 거죠. 강 팀장이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통화라는 라벨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사본부로 돌아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빌려왔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지윤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빠, 4억이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최진철의 목소리. 그건 사업에 넣은 거야. 투자라고. 쓴 4억. 어디에 투자한 건데? 너는 몰라도 되는 거야.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거잖아. 경마장 63번 간 거 다 확인했어. 녹음 속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진철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4억이 뭐라고? 내가 키운 값이야. 네가 뭔데 아비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빠가 키운 값이라. 나 엄마가 키웠어. 엄마가 떡집에서 새벽 4시부터 일해서 키웠어. 그래, 내 엄마한테 다 일러라. 다 일러.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녹음이 끊겼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만 수사본부에 남았습니다. 강 팀장이 재생 버튼을 끄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 모서리를 문지르는 엄지의 핏줄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오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이거면 동기 아닙니까? 4억을 도박으로 날렸는데 딸이 알아버린 거잖아요. 딸이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하면 최진철은 전부 끝나는 거고.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본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나, 자금 횡령, 경마 도박, 동기 성립. 둘, 오피스텔에 간 적 없다. 고했지만 신발장을 알고 있었다. 거짓 진술. 셋, 실종 당일 오피스텔 주차장에 최진철의 트럭이 찍혀 있었다. 전주에 있었다는 진술도 거짓. 넷, 외국 남자 해외 도피서를 처음 진술한 사람이 최진철 단독. 수사 방향을 돌렸다. 다섯, 냉동창고 이중 철문이 용접은 건설 현장 전문가 수준. 최진철은 건설 현장 소장 25년 경력, 화이트보드에 5줄이죠. 혔습니다. 5개가 전부 최진철을 가리킵니다.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강 팀장이 마커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리키는 거랑 입증하는 거랑은 달라. 최진철이 냉동창고에 드나들었다는 증거, 시신을 옮겼다는 증거, 용접을 했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 강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6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6. 냉동창고와 최진철을 직접 연결하는 물증. 그 줄 옆에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지금 최진철을 소환하면 뭐가 되냐? 트럭이요? 아, 용돈 주러 한 번 간 적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돌려보내야 해. 그리고 최진철은 우리가 뭘 잡고 있는지 알게 되고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 강 팀장이 마커를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진철의 건설업체 출장 기록 전부 확보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일. 3년치 그리고 냉동창고 전기료 입금 기록이랑 전부 대조해. 출장 기록이랑 전기료를. 최진철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일을 했어요. 전기료도 전국 편의점에서 입금됐고. 만약에 최진철의 출장 간 도시에서 전기료가 입금됐으면 오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최진철이 전기료를 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6번째야. 강 팀장이 수첩을 접고 블랙커피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냉동창고 등기부 떼봐. 소유자가 강석진이라고 했지? 최진철이랑 강석진이 무슨 관계인지 찾아. 한편 수사본부 책상 위에는 봉투에서 나온 4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통장 사본, 경마장 기록, 미발송 편지. 김지윤이 13년 전에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전주에서는 김지윤이 돈 벌자마자 아비를 버리고 외국 남자를 따라 도망간 불효녀였습니다. 이영숙은 딸을 잘못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최진철은 딸을 잃고 슬퍼하는 비극적 아버지였습니? 그런데 봉투 안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4억을 빼간 것은 딸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배신한 것은 딸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도망간 것은 딸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불효녀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냉동창고에 13년을 누워있던 23살. 그 이름이 지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민수 형사가 수사본부 벽면에 대한민국 전도를 붙인 것은 강 팀장의 지시가 떨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1.5m짜리 지도. 오민수는 정기료 입금 기록의 편의점 주소를 하나씩 확인하며 해당 위치에 빨간 압정을 꽂아 나갔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빨간 점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무작위는 아니었습니다. 특정 도시에 몰려 있었고 몰려있는 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오민수는 그 위에 최진철의 건설업체 출장 일지를 겹쳤습니다. 파란 마커로 최진철이 현장 소장으로 파견된 건설 현장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지도 앞에 강 팀장이 섰습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 부산 해운대 아파트 신축 현장. 부산의 빨간 점 9개. 입금 기간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 2003년 2월부터 2004년 11월. 대전 유성구 오피스텔 현장. 대전의 빨간 점 5개. 입금 기간 일치. 2005년 1월부터 2007년 6월. 수원 영통구 물류센터 현장. 수원의 빨간 점 8개. 기간 일치.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 광주 서구 주상복합 현장. 광주의 빨간 점 6개. 기간 일치. 오민수가 출장 일지를 덮었습니다. 볼펜 딸깍거림. 는 것도 잊은 채 지도를 올려다봤습니다. 팀장님, 전부 겹칩니다. 최진철이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 편의점에서, 대전에 있을 때는 대전 편의점에서, 수원에 있을 때는 수원 편의점에서 입금됐습니다. 한 건도 안 어긋나요. 강 팀장이 지도 위에 빨간 점과 파란 글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1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근길에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냉동기 전기료를 넣었다는 거야. 네. 딸을 찾아 달라고 울면서 같은 달에 딸이 누워있는 냉동기 전기료를 넣었어. 오민수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1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 최진철은 편의점 무인입금기 앞에 섰고 현금을 넣었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중 어느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수첩을 꺼내 전수일치라고 적고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6번째가 나왔어. 화이트보드에 적어둔 물음표 옆에 강 팀장이 마커로 답을 적었습니다. 전기료 입금 동선, 최진철 출장 동선 전수일치. 같은 날 오후, 최진철의 금융거래 추적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박소영의 봉투에서 드러난 자금 횡령의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김지윤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최진철의 개인 계좌를 경유하여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현금 인출 장소가 서울 경마장 인근 ATM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철과 강석진의 금전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최진철이 강석진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렸고 월 3부이자 13년간 불어난 원리금이 약 3억 원 4억을 경마장에서 날리고 사채까지 1억 2천, 이자 붙여서 3억. 합치면 7억이 넘는 빚더미입니다. 강 팀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 최진철한테는 전부 터지는 거야. 자기죄, 고소, 건설업 면허 취소, 사채업, 자한테 쫓김. 한꺼번에. 이틀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미스코리아 트로피에 대한 정밀 감정. 감정관이 수사본부를 방문하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트로피 받침 하단부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혈액형은 김지윤 씨와 일치합니다. 받침 모서리의 충격에 의한 미세 변형이 확인되고 변형 부위에 혈흔이 집중되어 있어 이 부위가 직접적인 타격면을
판단됩니다. 지문은요? 트로피 손잡이 부분에서 지문 하나가 검출됐습니다. 영하 25도에서 보존된 덕분에 선명합니다. 대조 결과 최진철의 지문과 일치합니다. 딸에게 왕관을 씌워준 트로피가 딸의 숨을 끊는 흉기였다는 것이 이제 추정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주, 강 팀장은 또 하나의 증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이 살던 강남 오피스텔은 2003년에 리모델링을 거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지만 강 팀장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 오피스텔 유선 전화기.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1999년이면 오피스텔의 유선 전화가 기본이거든. 세입자가 나가면 관리사무소가 수거하니까. 오민수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3시간 뒤 답이 왔습니다. 1999년 김지훈 폐거 당시 수거한 유선 전화기가 관리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13년간 창고 한쪽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죠. 전화기가 수사본부로 이송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모델, 통화녹음 기능이 내장된 유선 전화기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내장 메모리를 복원했습니다. 메모리 안에 녹음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밤 9시 23분, 파일 길이 4분 12초. 박소영의 카세트 테이프는 실종 전 김지훈이 아버지와 나눈 전화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전화 녹음은 달랐습니다. 실종 당일 밤, 같은 방 안에서 직접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훈이 아버지를 불러놓고 대면 대화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전화기 녹음 기능을 미리 켜놓은 것이었습니다. 강 팀장과 오민수가 포렌식실에 나란히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30초는 정적이었습니다. 전화기 옆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김지훈이 녹음을 켜놓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1초부터 현관문 여닫는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낮고 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앉아.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 이거 봐, 통장이야. 4억 1천만 원이 전부 빠져나갔어. 짧은 침묵. 그건 사업에 넣은 거라니까. 경마장 출입 기록도 뽑았어. 올해만 63번이야. 긴 침묵. 의자가 끌리는 소리. 4억이 뭐라고? 내가 키운 값이야. 네가 뭔데? 이 부분부터 목소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리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3분 47초. 둔탁한 충격음.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25초간의 정적.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4분 12초에서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생이 멈춘 뒤 포렌식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민수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수첩을 펴들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3분 47초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 오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법학과 학생이니까 증거를 남기려 한 거죠. 친구한테 맡긴 봉투도 그렇고 이 전화기도 그렇고. 강 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지훈 씨가 대비한 건 소송이었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날 오후
최진철이 두 번째로 경기지 방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아버지로서 예의를 갖추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님, 수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철 씨, 지훈 씨가 발견된 냉동창고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냉동창고요? 뉴스에서 안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쪽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형사님, 뉴스에서 보니까 창고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철문을 용접으로 막아놨다고? 세상에, 미친 놈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강 팀장의 시선이 최진철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수첩 모서리를 문지르는 엄지가 멈췄습니다. 이중 철문이 존재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접으로 막았다는 세부 사항은 수사팀만 알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이중 잠금 장치라고만 나갔으니까요. 강 팀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구조였습니다. 대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꼭 잡아야 합니다. 최진철의 눈에 다시 물기가 고였습니다. 강 팀장은 최진철이 돌아간 뒤 접견실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용접으로 막았다. 미공개 정보. 최진철 발언. 현관 옆 신발장. 외국 남자 출처. 트럭 번호판. 전기료 동선. 그리고 이제 이중 철문이 용접. 최진철은 올 때마다 하나씩 흘리고 갔습니다. 슬픈 아버지의 눈물 뒤에서 진실이 한 방울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냉동창고 등기부 추적 결과와 강석진의 소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오민수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안성 냉동창고 등기부입니다. 원래 소유자는 강석진인데 올해 4월 12일에 소유권이 최진철 명의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강 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신 발견이 10월이야. 그 6개월 전에 창고 부지를 자기 이름으로 돌렸어. 강석진. 이 올해 초에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진철이 강석진의 건강 악화를 알고 죽으면 창고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니까 선제적으로 뺀 것으로 보입니다. 딸을 묻어놓은 땅을 자기 이름으로 돌렸어. 오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석진 소재는 경기도 안성 소재병원에 간암 말기로 입원 중입니다. 의료진 소견에 의하면 수술 앞두고 있고 기한이 약 일주일 납. 아스며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올지 없다고 합니다. 강 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석진이 최진철과 냉동창고를 잇는 직접 증인이야. 일주일 안에 증언을 못 받으면 수술대에 오르고 깨어날지 장담 못해. 지금 바로 갑니까? 아직이야. 13년간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을 일주일 안에 열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강 팀장이 화이트보드를 돌아봤습니다. 증거 목록이 길어져 있었습니다. 트럭 사진, 편지, 카세트 테이프, 유선 전화 녹음, 트로피 감정서, 금융거래 기록, 전기료 동선. 많아 보이지만 아직 최진철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철이 그날 밤 냉동창고에 있었다는 것을 직접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수술 기한 일주일을 앞둔 강석진 뿐이었습니다. 강석진을 만나러 간 것은 보고가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성 소재 S병원 4층 1인실. 강 팀장과 오민수 형사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링거에서 약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석진은 침대에 반쯤 누워 있었습니다. 65이라고 했지만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살이 빠져 병원복이 헐렁했습니다. 팔등에 꽂힌 수액바늘 주변으로 멍이 퍼져 있었죠. 강 팀장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강석진 씨, 경기지방경찰청 강력반 강 팀장입니다. 안성 냉동창고 때문에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강석진이 천장을 보던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올 줄 알았어요. 강석진이 침대 난간을 잡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팔뚝에 힘이 없어 2번 만에 겨우 앉았습니다. 형사님, 내가 말할 게 있어요. 냉동창고 여자, 그거 내가 한 겁니다. 오민수가 강 팀장을 봤습니다. 강 팀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강석진이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1999년에 사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돈 빌린 사람한테 반. 안 할 게 있어서 그 여자를 붙잡아뒀는데 일이 잘못된 거예요. 겁이 나서 냉동창고에 넣어둔 겁니다. 김주현 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강석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빚 보증을 선 게 있어서. 빚 보증이요? 미스코리아가 사채업자한테 빚 보증을 섰다고요? 그때는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강 팀장이 수첩에 뭔가를 적고 페이 지를 넘겼습니다. 강석진 씨, 지훈 씨 머리를 가격한 물건이 뭡니까? 강석진이 멈췄습니다. 링거에서 야객이 3방울 떨어지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로 때린 건 기억나는데 정확히 뭔지는. 강 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강석진 앞에 놓았습니다. 트로피 사진이었습니다. 미스코리아 트로피 받침 하단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진 이걸로 때렸습니까? 강석진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선이 사진 위에 3초 머물렀습니다. 네, 그거였을 겁니다. 강 팀장이 사진을 집어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석진 씨, 냉동창고 안쪽 이중철문을 용접으로 봉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내가 했습니다. 어떤 용접기를 쓰셨습니까? 피복 아크입니까? 가스 용접입니까? 강석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왼손의 떨림이 커졌습니다. 용접봉 굵기는 몇 미리를 쓰셨습니까? 강석진의 엄지와 검지가 이불을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수첩을 열지 않고 강석진을 바라봤습니다. 강석진 씨, 강석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훈 씨를 가격한 물건이 트로피라는 건 수사팀만 아는 정보입니다. 직접 때린 사람이면 그 물건을 절대 잊지 못해요. 그거였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거였습니다라고 해야 맞죠. 강석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용접. 이중철문이 용접은 건설 현장 전문가 수준의 작업입니다. 강석진 씨 이력을 보니 사채업, 수산물 유통업, 부동산 임대업, 용접 경력이 없으십니다. 강 팀장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사채업자가 빚받으려고 사람을 붙잡아 뒀다가 죽였다. 그러면 냉동창고에 13년 동안 전기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를 없애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13년 동안 매달 전기료를 냈어요. 건설 현장 출장 일정에 맞춰서 강석진의 두 손이 이불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침묵이 길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백을 어가지도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멈춰 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강석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안성 냉동창고 부지의 소유권 이전 기록.
2012년 4월 12일 소유자 강석진에서 최진철로 변경. 강석진이 등기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액 바늘이 꽂힌 손. 우로 종이를 잡았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는 강석진의 눈동자가 느려지더니 최진철 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올해 4월 12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강석진 씨 명의에서 최진철 씨 명의로 강석진의 목에서 신음에 가까운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동의한 적 없어요. 그 자식이 병문안 온다고 해서 서류 한 장에 도장 찍으라 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강석진이 등기부를 구겼습니다. 수액 바늘이 꽂힌 손에 핏줄이 일어섰습니다. 13년이요. 13년 동안 그 자식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빚 갚겠다고, 창고는 건드리지 말라고, 나중에 다 정리해주겠다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땅을 빼앗아 심장 모니터의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강석진 씨,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진실이 어야 합니다. 강석진이 등기부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강석진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11월 26일 새벽 2시쯤이었어요. 최진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다. 냉동창고 좀 열어달라. 그때 최진철은 나한테 1억 2천을 빌리고 있었어요. 이자가 밀려 있었고. 강석진이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이 멈추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새벽에 안성창고로 갔습니다. 최진철이 트럭을 몰고 와 있었어요. 포터 1.5톤. 짐칸에 이불로 감싼 게 하나 실려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강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최진철이 사고가 났다. 도와달라. 빚은 전부 갚겠다고 했습니다. 최진철 씨가 누군지 말했습니까? 안 했어요.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진철이 짐칸에서 내려서 냉동실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냉동실 문을 열어줬어요. 최진철이 안에 눕히고 나왔습니다. 강석진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철이 트럭에서 용접기를 꺼냈어요. 건설 현장에서 쓰는 피복 용접기. 그걸 가져온 거예요. 준비하고 온 겁니다. 철문을 만들어서 안쪽에 세우고 용접으로 봉인했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 시간에 강석진 씨는요?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강석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용접이 끝나고 최진철이 말했어요. 형님, 이 창고 전기는 대 끊으면 안 됩니다. 끊는 순간 냄새가 나고 다 끝납니다. 내가 전기료는 어쩔 건데 했더니 내가 낸다. 형님은 전기만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 팀장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진철 씨가 창고를 떠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강석진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정리된다. 며칠이면 돼,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이 13년이 된 겁니까? 내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팀장이 녹음기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석진 씨, 처음에 왜 거짓 자백을 하셨습니까? 최진철한테서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자수하면 변호사도 다 되고 빚도 없던 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13년 동안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강석진이 구겨진 등기부를 내려다봤습니다.
13년 동안 믿었으니까요. 그게 습관이 돼 버린 거지. 강 팀장이 병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법정에서도 유효하려면 건강히 버텨주셔야 합니다. 수술 잘 받으십시오. 강 팀장과 오민수가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안성 들판이 보였습니다. 10월의 오후 햇살이 들판 위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목격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물증만 남았죠. 강석진이 뭐라고 했지? 최진철이 그 용접기를 가져왔다고.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라고 강 팀장이 블랙커피캔 뚜껑을 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용접. 하는 사람마다 습관이 달라. 용접봉 각도, 이동 속도, 비드폭, 글씨체처럼 사람마다 다르거든. 냉동창고 철문이 용접비드와 최진철이 건설 현장에서 작업한 용접비드를 대조하면 같은 손인지 알 수 있어. 최진철이 작업한 현장 용접 샘플을 어디서 구합니까? 13년 동안 전국에서 건설 현장을 돌았어. 그 현장에 최진철이 직접 용접한 구조물이 남아있을 거야. 강 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진철이 소장으로 일한 건설 현장 목록 뽑아. 현장 용접 구조물에서 샘플 확보하고 동시에 냉동창고, 이중 철문이 용접 비드 정밀 촬영 자료를 국과수에 보내.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국과수 용접 비드 감정 결과가 도착한 것은 강석진을 만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감정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안성 냉동창고, 이중 철문이 용접 비드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골 구조물의 용접 비드를 대조한 결과 비드 폭과 물결 간격, 시작점 방식, 끝점 마감 처리 등 4가지 세부 특징이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 용접사의 작업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었죠. 강 팀장이 감정서를 화이트보드 옆에 붙였습니다. 6번째 줄에 물음표를 지우고 마커로 적었습니다. 용접 비드 패턴 일치. 국과수 감정 확정 민수야. 네. 팀장님. 동기. 거짓 진술. 현장 동선. 전기료 동선. 흉기 지문. 목격 증언. 용접 감정. 강 팀장이 화이트보드를 돌아봤습니다. 포토. 영장 청구해. 피의자 이름은? 최진철. 건설 현장 소장. 피해자 김지윤의 친아버지. 강 팀장이 마커 뚜껑을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냉동창고에 넣고 13년 동안 전기료를 내면서 방송에 나가서 울었어.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됐어. 그 눈물이 뭐였는지. 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강 팀장은 강력팀 형사 4명과 함께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최진철은 전주시 덕진구의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앞에 경찰 차량 3대가 멈춰 섰을 때 최진철은 사무실 안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경찰차를 본 최진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유리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 팀장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진철 씨, 경기지방경찰청 강력반입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최진철이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현장 인부 몇 명이 사무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살인이요? 형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피해. 자, 아버지예요. 최진철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내 딸을 죽입니까? 강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한 명이 최진철의 뒤로 돌아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최진철이 수갑을 내려다봤습니다. 3초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2번 보여줬던 그 눈물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아닙니다. 제발. 밖에 있던 현장 인부가 중얼거렸습니다. 최 소장님이? 설마. 그 양반이 딸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동시에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최진철의 전주 자택과 건설, 현장 사무실, 차량,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자택 차고에서 용접봉 5자루와 피복아크 용접기 1대가 나왔습니다. 용접기 표면에 묵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전원을 넣자 작동했습니다. 13년 전에 썼던 것인지는 감정이 필요했지만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자택 서재 책상 서랍에서 여자 지갑이 나왔습니다. 작고 낡은 분홍색 지갑. 안에 김지윤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9년 당시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갑 안쪽 주머니에 접힌 종이 한 장, 김지윤이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미스코리아 당선 직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뒷면에 지윤 99.1일 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민수가 지갑을 증거봉투에 넣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 안쪽에 영수증이 한 장 더 끼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 무인 입금기 이용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 2012년 9월 14일. 입금 내역 한국전력 전기료. 금액 18만 7,400원. 딸의 지갑 안에 딸을 얼려둔 냉동기에 전기료 영수증을 넣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오민수가 영수증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신문실. 최진철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려 있었고 탁자 위에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진철은 종이컵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최진철 씨,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변호사 오기 전 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강 팀장이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밀었습니다. 전국 지도 위에 빨간 점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최진철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13년간 냉동창고 전기료 입금 기록입니다. 전국 편의점에서 입금된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강 팀장이 2번째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최진철의 건설업체 출장 일지를 정리한 도표였습니다. 이건 최진철 씨의 출장 기록입니다. 부산에 계실 때는 부산에서, 대전에 계실 때는 대전에서, 수원에 계실 때는 수원에서 전기료가 입금됐습니다. 13년간 한 건도 안 어긋나요. 최진철의 시선이 2장의 사진 사이를 오갔습니다. 오른손 엄지가 왼손 손등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건설 현장이 전국에 있으니까. 154건이 전부 우연이요. 최진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파일에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트로피 감정 결과입니다. 김지윤 씨 옆에 놓여있던 미스코리아 트로피 손잡이에서 최진철 씨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최진철의 엄지가 멈췄습니다. 트로피를 만져본 적은 있죠. 딸이 받아 온 거니까 아버지가 만져보는 게 이상합니까? 만져본 건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받침 하단에서 지윤 씨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트로피가 흉기예요. 최진철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강 팀장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용접비드 감정 결과입니다. 냉동창고 이중 철문이 용접비드와 최진철 씨가 소장으로 있던 부산 해운대 건설. 현장에 용접비드가 일치합니다. 국과수 감정입니다. 최진철의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혀로 입술을 적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 창고에 간 적도 없어요. 강 팀장이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석진 씨의 진술 조서입니다. 최진철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체포 이후 처음으로 눈동자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99년 11월 26일 새벽 2시 최진철 씨가 포터 트럭을 몰고 안성 냉동창고에 왔다고 합니다. 짐칸에 이불로 감싼 사람이 실려 있었고 최진철 씨가 직접 냉동실에 옮기고 직접 철문을 용접했다고 합니다. 최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석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사람은 사채업자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꾸민 겁니다. 강 팀장이 파일을 덮지 않고 최진철을 바라봤습니다. 최진철 씨, 지난번에 이 경찰서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최진철이 강 팀장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창고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철문을 용접으로 막아놨다고. 최진철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그때 형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구조였습니다. 걔만 대답했죠. 강 팀장이 수첩을 꺼내 최진철 앞에 펼쳤습니다. 제 수첩에 그날 적어둔 겁니다. 용접으로 막았다. 미공개 정보. 최진철 발언. 이중 철문이 있다는 건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접으로 막았다는 건 수사팀만 아는 정보예요. 뉴스에는 이중 잠금 장치라고만 나갔거든요. 최진철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건 뉴스에서 본 것까? 은데. 어떤 뉴스입니까? 최진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이컵 옆에 놓인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지갑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최진철 씨 자택 서재에서 압수한 겁니다. 지훈 씨의 지갑입니다. 안에 지훈 씨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이 들어있었고 강 팀장이 사진을 한 장 더 밀었습니다. 영수증 4. 지갑 안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올해 9월 14일 편의점 무인입금기 이용 영수증. 한국전력 전기료 18만 7,400원. 신문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의 지갑 안에 딸을 얼려둔 냉동기에 전기료 영수증을 넣어 두셨습니다. 최진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찾아왔을 때처럼, 방송에 나왔을 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최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었습니까? 최진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고 했어요. 사업을 경마장에서 날린 거, 사채 빌린 거, 전부. 그러면 나는 끝이에요. 이혼, 사기죄, 건설업 면허 취소.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강 팀장이 묻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지훈이가 통장이랑 경마장 기록이랑 전부 꺼내놓고 앉으라고 했어요. 추궁하는데 내가 돈 벌어다 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20년을 현장에서 일해서 그 애를 키웠는데? 최진철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키운 값이야. 내가 뭐라고? 내가 안 키웠으면 미스코리아가 됐겠어. 강 팀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로피로 때렸습니까? 최진철이 멈췄습니다. 5초 후 책상 위에 있었어요. 트로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최진철의 첫 번째 자백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진철 씨,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밤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철이 종이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고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말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수첩을 폈습니다. 13년 전 그날 밤으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실. 최진철이 종이컵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5초, 10초. 눈을 떴을 때 최진철의 시선은 신문실 어딘가가 아니라 13년 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그날 밤 1999년 11월 25일 서울 강남. 초겨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비스듬히 비쳤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흘러 하수구로 빨려들 어가고 있었고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의 경비실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최진철은 전주에서 포터트럭을 몰고 올라왔습니다. 3시간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지온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트럭을 세웠을 때 시계는 저녁 8시 40분이었습니다. 지온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오후에 아빠, 할 얘기 있으니까 올라와. 목소리가 차갑더라고. 내서 알았죠. 통장을 받구나. 최진철은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점퍼 안주머니에 담배 한 갑이 들어있었고 작업하에 현장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진철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신발장 옆에 김지훈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경마장 출입 내역, 현금 인출 내역서. 김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스코리아 왕관을 쓰던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아 김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최진철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사업 1천만 원이야. 3월부터 11월까지 전부 빠져나갔어. 최진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김지훈의 시선을 보고 손을 내렸습니다. 사업에 넣은 거야. 투자라니까. 무슨 투자? 경마장 출입 63번이 투자야. 김지훈이 경마장 기록을 최진철 앞으로 밀었습니다. 날짜마다 형광펜이 해져 있었습니다. 최진철의 목이 굳었습니다. 그건 접대 차원에서. 접대를 63번 했어? 4억을 접대비로 썼다고. 김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진철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내려다보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가 새벽 4시부터 떡집에서 일하는 동안 아빠가 뭘 했는지 최진철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면 다 끝나.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거야. 이혼, 사기죄, 사채비. 전부 다. 아빠 인생은 아빠가 끝장낸 거야. 내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내가 키운 값이야. 내가 뭔데 아비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최진철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컵이 넘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류 위로 물이 번졌습니다. 김지훈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키운 갑이라고? 나 엄마가 키웠어. 엄마가 떡집에서 새벽부터 쌀가루 쳐서 키운 거야. 아빠는 그 돈 가져다가 경마장에서 날린 거잖아. 최진철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해.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김지훈이 유선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기 옆 선반 위에 미스코리아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관을 쓴 여성의 금빛 형상. 조명 아래 반짝이던 그날 밤, 아버지가 우리 딸 최고다 하며 두 손으로 들어올렸던 그 트로피였습니다. 김지훈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진철의 시선이 전화기에서 트로피로 옮겨갔습니다. 책상 위에 있었어요. 손이 닿는 거리에 최진철의 오른손이 트로피를 잡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받침이 대리석이었으니? 까요. 김지훈이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최진철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인생이 끝장나는데? 트로피 모서리가 김지훈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 유선 전화기의 녹음에 남아있던 3분 47초의 충격. 그 소리의 실체가 이것이었습니다. 김지훈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배터리 커. 버가 열렸습니다. 최진철이 트로피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받침 하단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 카페트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5초, 10초. 김지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이 트로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김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코 밑에 손을 대봤습. 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최진철의 두 손에 딸의 피가 묻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분, 2분. 거실에는 빗소리와 최진철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넘어진 종이컵, 바닥에 피, 떨어진 전화기. 최진철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류를 전부 모아 점퍼 안에 넣었습니다. 통장 사본, 경마장 기록, 현금 인출 내역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그 다음 침실에서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김지훈의 몸을 이불로 감쌌습니다. 트로피를 이불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딸의 몸 옆에 딸의 트로피를 넣은 겁니다. 현관 옆 신발장에서 김지훈의 운동화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 며칠 벌도 함께 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트의 핏자국은 물걸레로 닦았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어두운 새 카페트니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30분. 최진철은 이불에 감싼 딸을 업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초겨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 콘크리트 벽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최진철의 작업화가 계단을 밟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 포터 트럭 짐칸에 이불을 내려놓았습니다. 짐칸 바닥이 철판이라 차가웠고 이불 밖으로 김지훈의 머리카락이 빠져나왔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트럭 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최진철이 짐칸. 문을 닫았습니다. 밤 11시. 트럭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 사이로 최진철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안성 창고 좀 열어주십시오. 서울에서 안성까지 1시간 반, 가로등 드문드문 국도를 트럭이 달렸습니다. 새벽 1시를 넘겼을 때 안성 외곽의 냉동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서 있는 창고, 인적이 없었습니다. 비와 어둠뿐이었습니다. 강석진이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이불로 감싼 것을 본 강석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야? 고가 났어요. 형님. 도화만 주면 빚은 전부 갚겠습니다. 최진철이 이불을 안아 내렸습니다. 냉동실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불을 펼쳤습니다. 김지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트로피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2초 이불을 다시 덮었습니다. 트럭에서 피복 아크 용접기를 꺼냈습니다. 준비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트럭 짐칸에 이미 실어두었던 겁니다. 강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전주에서 출발할 때 이미 용접기를 실었다고요? 네. 지훈 씨한테 오기 전에 이미 용접기를 준비했다는 겁니까? 최진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이 안 풀리면 그때를 대비해서 강 팀장의 수첩 위에 엄지가 멈췄음. 니다.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대비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용접기를 싣고 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최진철이 철문을 만들고 냉동실 입구를 용접으로 봉인했습니다.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드가 매끈하게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2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쇠를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용접이 끝났을 때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용접기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강석진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전기는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며칠만 있으면 정리할게요. 며칠이면 돼요. 최진철이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새벽 어둠 속으로 트럭의 후미등이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13년이 됐습니다. 신문실, 최진철의 자백이 끝났습니다. 종이컵에 물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최진철은 탁자 위에 팔을 올려놓고 이마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빨간불이 꺼졌습니다. 오민수가 신문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딸깍거리 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신문실을 나와 오민수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블랙커피 캔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응. 용접기를 미리 실었습니다. 강 팀장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캔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게 이 사건이야. 한참 뒤 강 팀장이 수첩을 폈습니다. 초창기에 적었던 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딸이 진실을
알았으니까. 왜 냉동했는가? 증거를 영원히 묻으려고. 13년간 누가 전기료를 냈는가? 아버지가. 2013년 6월 14일 수원지방법원제 사형사부.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영숙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 대신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거칠게 갈라진 손은 떡집에서 쌀가루를 만지던 그 손 그대로였습니다. 이영숙의 옆에 박소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13년 전 갈색 봉투를 맡아주었던 친구 박소영이 이영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최진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6개월 전 건설 현장에서 도면을 펼쳐 놓던 사람이었지만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진철은 방청석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진철은 1999년 11월 25일 피해자 김지윤의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금전 문제로 다툼 중 미스코리아 트롯 피받침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시신을 경기도 안성시 소재 냉동창고에 은닉한 뒤 13년간 증거를 인멸하였으므로 재판장이 잠시 멈추고 최진철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최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공범 강석진은 증거 은닉 및 범인, 도피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강석진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언을 제공하고 간암 말기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실을 밝힌 점을 참작한다. 강석진은 법정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의식은 돌아왔지만 휠체어에 앉아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이영숙은 법정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소영이 물을 건넸지만 이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니 이영숙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훈이가 전화했었어. 없어지기 며칠 전에 엄마, 아빠 얘기 좀 하자고. 근데 내가 끊었어. 박소영이 이영숙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버지 욕하지 마라. 은혜를. 모르는 여야 그러고 끊었어. 그게 마지막 전화였어. 이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안 끊었으면 지훈이가 말했을 거야. 아빠가 돈을 가져갔다고. 내가 들었으면 지훈이가 그날 밤 아빠를 안 불렀을 거야. 이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3년 동안 사람들이 그랬어. 지훈이가 불효녀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혹시 진짜 그런 건 아닌가 싶어. 내 딸을 의심했어. 박소영이 이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복도에 이영숙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13년 동안 소리 없이 울어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 팀장에게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동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강 팀장 형사님, 재판 결과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친구가 떠나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13년 동안 냉동창고에 있었습니다. 제 13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훈이의 이름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팀장은 편지를 접어 수첩 사이에 꽂아두었습니다. 판결 한 달 후, 강 팀장은 안성 냉동창고 털을 다시 찾았습니다. 창고는 이미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기초만 남은 바닥 위에 잡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냉동실이 있던 자리에는 깨진 타일 조각과 녹슨 배관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7월의 햇살이 빈터 위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고 울타리에 남은 철조망 조각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강 팀장은 냉동실이 있던 자리에 서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2년 10월 17일에 적은 세 줄 왜 죽었는가? 왜 냉동했는가? 13년간 누가 전기료를 했는가? 세 줄 아래에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수첩을 접지 않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어둠 속에서 13년을 누워있던 23살은 이제 이 빈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지윤의 유골은 전주의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영숙의 떡집 뒷방의 딸의 사진 한 장과 함께 강 팀장이 수첩을 안주머니에 넣고 빈터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철조망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가면이 될 수 있는가? 최진철은 딸의 돈 4억을 경마장에서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딸을 죽였습니다. 미스코리아 트로피로 딸의 머리를 가격한 뒤 냉동창고에 넣고 13년 동안 매달 전기료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가 울었고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돌았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최진철을 불쌍한 아버지로 기억했고 김지윤을 불효녀로 기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혹한 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설마라는 우리의 믿음이 범인에게는 가장 완벽한 은폐의 수단이 됐다는 것, 이 사건은 그걸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자극이 아닙니다. 예방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주의해주세요. 가까운 가족이 갑작스럽게 거액을 요구하거나 이번 한 번만을 반복하거나 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며 대화를 끊을 때, 연락이 닿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가족이 괜찮다고만 얼버무리며 만남을 막을 때, 이 사건에서 김지윤은 친구에게 봉투를 맡기며 혹시 모르니까라고 했습니다. 김지윤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그 신호를 읽지 못했어요. 경찰은 가출로 종결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욕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관이 만드는 결과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봤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해주세요. 경찰 112, 여성 긴급전화 1366. 여러분의 한 통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의 악용입니다. 최진철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방패로 썼습니다. 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4억을 횡령했고 수사에서도 슬픈 아버지를 연기하며 13년간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합리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내가 키운 값이야. 최진철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있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잔혹한 가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지윤은 2번 죽었습니다. 한 번은 1999년 11월 오피스텔에서, 또 한 번은 불효녀라는 소문 속에서. 13년 동안 전주 사람들은 김지윤을 돈 벌자마자 아비를 버린 딸로 기억했습니다. 외국 남자를 따라 도망갔다는 소문이 정설이 됐고 이영숙의 떡집에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한 가족을 13년 동안 짓눌렀습니다. 진실. 이 밝혀진 뒤에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 피해자를 의심하기 전에 상황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대입니다. 김지윤 씨, 전주 남부시장 떡집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쌀가루를 만져 보내준 돈으로 서울대에 갔고 미스코리아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횡령을 알고도 고소 대신 대화를 선택한 끝까지 가족을 믿으려 했던 23살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불효녀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냉동창고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